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세상에는 참기 힘든 소음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려고 누웠는데 귓가에서 울리는 모기의 엥 하는 소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윗집에서 들리는 쿵쿵쿵 하는 소리, 이른바 층간소음인데, 정부가 층간소음 대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또 들어보겠습니다. 밤늦은 심야 시간에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이틀 일하고 하루를 반드시 쉬게 하는 일종의 택시 의무 휴업일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군요. 이 소식도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인프라 펀드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 인프라 펀드라는 건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 상품인지도 자세하게 좀 들어보죠. 8월 2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경제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즐거운 시간, 박세훈 작가, 김현우 소장,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들이 즐겁죠? 경제 뉴스를 정리해드리다 보면. 네, 저희가 즐거워야 듣는 분들도 즐거우시니까요. 예, 사실 뭐 큰 재미 있겠어요, 경제 뉴스? 그러니까요. 마치 집안 청소하는 것처럼 저희가 대신 해드리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편하시겠죠. 네. 예. 오늘은 나수지 기자님이 준비하신 소식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층간소음 대책을 또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거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축 아파트가 층간소음에 맞는지, 규정에 맞는지 아닌지를 실제 아파트를 짓기 전에 판단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거를 지은 다음에도 보겠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건설사가 저희가 이번에 지을 아파트 바닥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건설기술연구원에 가져갑니다. 예. 그럼 거기 있는 실험실 안에서 이 모형에다가 네. 타이어나 배구공 같은 거를 1m 정도 들었다가 떨어뜨린 다음에 소리가 50데시벨보다 낮으면 이걸로 이 바닥재로 아파트를 지어도 되겠네. 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50데시벨이라는 거는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나는 정도 소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공을 떨어뜨렸을 때 이 정도 소리가 나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네.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소리 측정을 실험실에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층간소음이라는 게 바닥재 두께뿐만 아니라 실제 지었을 때 뭐 아파트 구조, 면적, 뭐 이런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런 변수가 다 통제된 실험실에서 소음을 측정하다 보니까 실제랑은 좀 동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게요. 또 아파트 지을 때 이 실험실에서 썼던 이 바닥재, 이걸로 공사를 했는지도 사실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짓고 나서 뜯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지금 검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닥재를 쓰겠습니다. 만약 쓰면 이런 두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공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됐죠? 이제 저희 가서 이걸 지을게요. 네. 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하고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공고 사항이어서 실제로는 잘 안 됐고, 그래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게 2004년인데 2019년에 감사원이 그럼 실제 실험실에서 지은 걸로 실험실에서 실험한 걸로 그 바닥재로 했더니 소음이 잘 잡혔나? 라고 아파트를 들여다봤더니 다 지어진 아파트 가서 한번 공 더 떨어뜨려 봤다는 거죠? 예. 그랬더니 무려 96%가 사전에 인정받은 것보다 실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훨씬 더 큰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전이 아니라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도 검사를 하자. 네. 이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를 이달 4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시작한다는 게 더 놀랍네요. 네. 아니, 당연히 다 짓고 나서 검사를 해봐야지. 네. 어쨌든 네. 그럼 앞으로는 이제 다 지어진 곳에 가서 실제로 실험을 한다는 겁니까? 네, 이제는 사전 검사도 지금처럼 실험실에서 하고, 예. 근데 다 지은 아파트에서도 지어진 아파트의 5%를 무작위로 뽑은 다음에 거기서 층간소음을 실험하는 걸로 바뀝니다. 그리고 소음 기준도 조금 더 엄격해지는데 지금은 50데시벨 아래면 통과인데 네. 이게 49데시벨로 바뀌거든요. 근데 뭐 1데시벨 차이면은 별로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 이 보통 사람들이 6에서 8데시벨 정도 차이가 나면 소리가 전보다 2배 커지거나 작아졌다 이렇게 느낀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보통 1데시벨 차이면은 한 대략 한 15% 정도니까 TV 볼륨으로 치면 지금은 10 정도 층간소음도 뭐 괜찮다 이렇게 했으면 앞으로는 8이나 9 정도까지는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꽤 줄어드는 거겠네요. 예. 네, 지금보다는 그 정도 줄어드는 거고, 근데 요거는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일 기준으로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는 아파트 요거부터 해당이 되니까 분양가에 반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지을게 하고 검사할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축비 계산할 때 아예 잘 계산하세요, 건설사 여러분. 이제 네. 하는 얘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분양 일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한 1, 2년 뒤에 완공되는 아파트부터 네. 이 기준을 적용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점점 이제 공사비는 늘어나는 네. 그런 구조네요. 근데 만약 지었는데 검사를 했는데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요. 네. 아파트 다 그렇게 지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건설사가 지은 그 동네 이번에 지은 아파트는 네. 어떡하죠? 다시 또 위에다 덧댈 수도 없고 다시 부술 수도 없고. 그래서 두 가지를 검사를 한쪽에서 건설사한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보완 시공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입주자한테 손해배상해라라고 권고를 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건설사 계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다 지은 상태에서 여기서 보완 시공을 하는 거는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바닥 뜯어내면 안전 문제가 생기고 뭐 천장이나 바닥 보강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효과가 크진 않아서 네. 보완 시공을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과거의 판례를 보면은 건설사 부실 시공했다. 그래서 층간 소음이 기준보다 큰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건설사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네. 한 세대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배상했던 판례가 있어서 요거에 준해서 보면 비용만 놓고 보면 뭐 1000세대 정도 대단지라고 하더라도 네. 건설사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해줄 때 뭐 20억에서 30억 정도 주는 거니까 네. 생각보다는 건설사 입장에서 비용이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이게 권고 사항이라서 강제하기도 어려워서 이게 권고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건설사, 대형 건설사라면은 비용을 미리 들여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공을 들이겠지만 다만 소송하는 쪽도 소송을 이렇게 쉽게 해서 요란스럽게는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소송 붙었다는 네. 게 외부에 알려지면 이게 뭐 얼마를 더 받겠다고 이 소문을 내겠습니까? 집값 떨어지는 게 더. 네, 그래서 실제 이런 소송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더라고요. 이렇게 층간 소음이 규정에 맞게 지어지지 않아서 예. 다른 데보다 우리 아파트의 시세가 낮으니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니까 그 입증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네, 값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소음 때문에 낮은지 뭐 때문에 낮은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네, 어떻게 그렇죠. 입증을 하겠어요? 그걸. 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럴 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라면은 비용을 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실효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서,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규제하는 것보다 건설사한테도 좀 당근을 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층간소음 줄이려면 바닥을 좀 더 두껍게 하거나 층고를 높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이 건설사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뭐 건설에 들이는 비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 이렇게 하면 높이 제한 때문에 아파트 한두 층 정도를 못 짓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러면 건설사는 팔집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돈을 못 벌고. 그럼 비용 더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네, 그렇죠. 시멘트 더 부어서 두껍게 하는 건 별 비용이 안 드나. 네, 그것 때문에 층고가 높아지면 그렇죠. 그래서 층수를 높게 못하니.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비용이 드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더 그렇게 못했는데, 그래서 어제 나온 대책이 바닥 두께를 지금 기준이 21cm보다 조금 더 두껍게 지으면 네. 용적률을 5% 정도 늘려줘서 충수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한 층 정도 더 올릴 수 있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예.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중에 국토부에서 그러게요. 발표할 예정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층간소음 이건 사람마다 또 예민한 정도도 다르고 해서 네, 집집마다 24시간 동안 라디오를 계속 켜놓게 법으로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청취율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좀 층간소음은 덜 들릴 수 있으니까. 항상 들리던 소리가 들리면요. 네. 박 작가님, 네. 요즘 심야에 택시 잡는 게 어려우니까 네. 이런저런 고민들 좀 하나 봐요.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 택시가 안 잡히는지도 고민이고 네. 대책은 있는지도 고민이고 층간소음 푸는 것만큼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예. 개인 택시 부재라는 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틀 일하고 하루 쉬게 하는 네. 의무 휴업일을 이제 좀 해제를 하자 이런 방안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럼 월화 나오셔서 일했으면 수요일은 쉬고 반드시. 그렇죠.
목금 나왔으면 반드시 토요일은 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자체마다 약간씩은 다른데 네. 2부제냐 3부제냐 4부제가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쉬는 날 택시가 안 나오니까 택시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안 쉬는 날은 안 쉬셔야 되는데 네. 사실은 안 쉬어야 되는 날도 쉬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택시가 부족하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한 곳들이 있어요. 올해 들어서 네. 춘천하고 울산인데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지 봤더니 심야 시간에 확실히 공급이 늘긴 합니다. 네. 근데 개인 택시 부재를 푸는 걸로는 지금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 택시 공급이 안 되는 건 1번 개인 택시 기사들의 고령화가 지금 한몫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의 경우 개인 택시 기사 중에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심야에 시야가 흐려지다 보니까 운전이 힘든 것도 있고요. 심야에 운행 나왔다가 술 마신 사람들을 승객으로 태우면 엄청 힘들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심야에 나와서 운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 휴업일이 아닌 날에도 개인 택시들이 심야 운행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택시 부재를 푼다고 한들 이분들이 심야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 어차피 안 나오시는 분들인데 네. 부재 때문에 아 나가고 싶은데 오늘은 이렇게 해서 네. 못 나오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다 이미. 이미 없었던 겁니다. 아 예. 2번 말 서울 되네요. 법인 택시들 같은 경우는 부재가 없습니다. 근데 의무 휴업 없이 운행할 수 있는 택시는 있는데 지금 네. 그걸 운전할 택시 기사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전하고 비교해보면 서울 법인 택시 기사가 30% 가까이 줄었는데 예. 아마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리기사나 택배, 배달 쪽으로 즉 임금을 더 주는 쪽으로 갔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인 택시 기사 부족 문제 역시 부재를 푼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해도 만약에 심야에 공급이 안 늘어난다면 호출앱 택시들 있잖아요. 뭐 카카오 택시 뭐 뭐, 이런 뭐 무슨 우티 택시. 뭐 이런 등등. 네. 예.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그리고 이것마저도 안 되면 택시 외에 다른 서비스 수단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를 한다라고 네. 했는데 예. 이 얘기는 확대 해석을 하면 우버를 도입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해석이 되는 그동안은 발언이었거든요. 택시 기사님들의 반발 때문에 네. 택시 기사님들의 돈벌이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뭐 우버 같은 서비스들을 막아줬는데 네. 자꾸 이렇게 출근 안 하시면 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독한 맛이라고 원희룡 장관이 표현을 했던데 거기까지도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 본질적으로 심야 택시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문가들하고 통화해보면 두 가지 얘기합니다. 1번 네. 밤에 운행을 안 하는 기사들이 운행을 나올 정도로 요금을 많이 높여주든지 네. 아니면 택시의 숫자를 지금은 정부가 택시 요금을 누르는 대신에 택시 네. 숫자를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걸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택시의 숫자를 확 늘려주고 대신에 택시 기사들에게 다른 어떤 보존을 해주든지 다른 보존을 누구 돈으로 하냐는 게 문제겠군요. 거기가 또 문제죠. 예. 결국은 누군가가 돈을 더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요금 올리는 건 이용자들이 반대를 많이 할 거고요. 택시 사업자들이 그 택시 숫자를 푸는 건 택시 사업자들이 반대를 한 문제라서 예. 쉽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 풀리고 있는 문제라서 이 본질적인 걸 건드리지 않으면 쉽게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일찍 집에 들어오는 것도 답이긴 한데 또 자영업자들의 식당 하시는 분, 술집 하시는 분들의 문제도 또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일찍 들어오셔서 라디오 들어주시면 좋은데. 네. 층간 소음도 택시 공급도 다 라디오로 해결을 하시면 답답해서 하시는 그러게 말씀이시죠? 말입니다. 예. 자, 김현우 소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소식도 재밌네요.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네. 리츠 또는 네. 인프라 펀드 네. 이제 이런 쪽의 주가가 괜찮은 모양이에요. 안 괜찮습니까? 안 좋다가 괜찮아지고 있는데 양상이 좀 다른 모습입니다. 네. 리츠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부동산 공동구매하는 투자 회사입니다. 네. 공동구매한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주식으로 뭐 회사 주식을 잘게 쪼개가지고 상장시켜 놓고 그걸 누구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주인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럼 회사가 하는 일은 뭐냐? 어떤 부동산에 어떻게 투자할지 그리고 투자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뭐 어떻게 관리할지 이렇게 부동산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맡아가지고 관리하고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받아가는 게 리츠 회사의 역할인 거고요. 예. 이 리츠 회사에서 나오는 부동산 갖고 있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뭐 임대료 아니면 부동산을 팔아서 생기는 매각 차익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배당의 형태로 나눠줍니다. 반면에 이제 인프라 펀드는 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으로 일반 부동산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프라, 뭐 도로, 항만, 뭐 발전소, 철도 이런 이 사회 기반 시설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건데 형태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가 어떤 그 도로나
철도 이런 곳에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 자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거나 뭐 지분을 투자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회사로부터 뭐 이자나 월세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도로나 철도에서 수익이 얼마 정도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정부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국가에다가. 사실은 정부 돈을 지으면 속편한 인프라일 텐데 그렇죠. 정부가 당장 돈이 없다 하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민간이 대신 들여가지고 지어주는 거고 예.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져가는 건데 그 수익이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오면 일정 부분을 보존받는 형태로 정부로부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뭐 임대료라든가 이자 수익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서 투자자들에게는 분배금, 뭐 배당금 형태로 나눠주는 거죠. 예. 요 인프라 펀드도 상장이 되어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하나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연말에 하반기쯤에 하나가 상장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네. 요거 하나만 되어 있죠. 그렇군요. 쉽게 얘기하면 네. 뭐 리츠는 그러면 건물, 부동산을 네, 돈 모아서 지어서 월세 받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인프라 펀드는 건물, 부동산이 아니라 도로나 철도를 놓고 네, 그 사용료 받는 거. 맞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 그건데. 그냥 뭐 우리가 다니면서 통행료 비싼 민자도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대부분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목돈 집어넣고 예, 조금씩 푼돈으로 이자 받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인데 네, 이게 금리가 오르면 금리가 낮을 때는 어유 이런 이자가 어디야라고 해서 다들 그걸 좋아하셨다가 네네. 야, 이 정도면 그냥 저축은행 잘 찾아서 넣으면 그거나 그거겠는데? 네, 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이쪽으로 잘 안 가기 때문에 돈이 예, 시중 이자가 올라가면 이게 별로 인기는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채권과 마찬가지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채권 금리를 보면 그런데 AA 등급 굉장히 안전한 거의 금융채의 금리가 지금 4%가 넘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 이렇게 안전한 곳에다 돈 넣었는데 1년에 4% 이자를 받는데 니네들은 내가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고 집어넣으면 얼마 주니? 그랬더니 5% 드립니다. 그러면 매력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인프라 펀드나 리츠가 갖고 있는 부동산 이걸 순수하게 내 돈으로 그 투자 자금으로 다 지은 건 아니겠죠. 아, 돈 빌려서 지었으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대출 이자가 나갈 텐데 금리 올라가면 그 대출 이자 비싸지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가에 미칩니다. 식당하는 분이 원재료값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리츠하고 인프라 펀드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 부채 비율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최근 주가 흐름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리츠하고 인프라 펀드가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리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네. 자기 자본의 2배까지도 부채를 일으킬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하게 되면 1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츠도 영끌을 할 수 있군요. 예, 영끌을 거의 10배까지니까 실제로 운영되는 리츠를 보면 4배가 넘는 곳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도 부담이 되겠죠. 반면에 인프라 펀드는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30% 안에서만 빚을 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훨씬 낮은 거고요. 실제로도 한 14, 15% 요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금리 올라가면 그 부채 비율 부담이 높으니까 이거는 안 좋지 않겠느냐 수익률이 해서 가격이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고 인프라 네. 펀드는 그에 비해서 덜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상승폭으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요거를 들여다보고 야 똑같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데 리츠보다는 이게 인프라 펀드가 더 좋은 건가? 아니면 리츠는 아직 안 올랐으니까 이걸 지금 투자해도 되는 걸까? 라고 고민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것도 것들. 있다. 예,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짚어보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리츠들은 가끔씩 유상증자를 한다고 또 그래서 네. 돈 모아서 저 다른 건물 또 하나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부동산 더 사서 수익을 늘리겠다는 게 나쁘지는 않으나 네. 언제까지 자꾸 주주들한테 돈만 달라고 하지? 맞습니다. 나의 인생보다 저 친구 저 펀드의 그 인생이 더 길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답답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재미있네요. 안에서 뭘 하는지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뭘 투자하든지 내가 투자한 그 대상 안에서 뭐 어떤 일 벌어지는지는 네. 어른이라면 챙겨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예. 박 작가님, 네.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많이 농사를 지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였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네. 근데 문제는 전쟁 때문에 이게 수출이 안 되고 있다가 네. 수출이 드디어 시작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 반에 2만 5천 톤의 옥수수를 실은 화물선이 우크라이나 남쪽에 있는 항구를 떠나서 레바논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
지난 2월에 항구 봉쇄로 묶여 있다가 5개월여 만에 이제 드디어 수출이 재개가 된 건데 대단히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꽉 막혔던 곡물란에 숨통은 조금 튀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곡물 수출이 재개가 되면서 밀이랑 옥수수 선물 가격도 좀 내리고 있습니다. 예. 밀 선물 가격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단위 가격당 13달러까지 올랐는데 네. 9월 인도분 가격을 보니까 단위 가격당 8달러 정도로 내려왔고요. 옥수수 선물 가격도 9월 인도분 기준으로 2월 초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예. 제가 맨날 무슨 가격이 올라서 걱정이다라는 소식만 전하다가 모처럼 가격이 내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 좀 내리는 것들이 좀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절대 가격은 여전히 높지만 네. 유가도 뭐 요즘 슬슬 좀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네,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쪽에서는 지금처럼 우크라이나에 곡물이 수출이 된다면 수출량이 월 500만 톤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월 500만 톤이 전쟁 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량입니다. 예.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500만 톤은 힘들 거라고 보는 게 일단 우크라이나의 올해 곡물 수확량이 평년의 절반가량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많이 안 나옵니다. 예. 우크라이나의 물류 상황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폭격받아서 도로 상황도 안 좋기도 하고요. 항구도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쟁 전 수출량을 맞추기는 어려울 건데 그래도 곡물 수출이 재개했다는 소식을 시작으로 사태가 좀 나아졌으면 합니다. 그래요. 곡물이 자꾸 부족하면 이게 이제 가난한 순서대로 그렇습니다. 굶어야 되는 게 현실이라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나가는 건 주로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곡물이거든요. 예. 타격이 더 크죠. 우리야 좀 비싸게 사 먹어야 되겠네 하고 네. 생각하면 되는데 다행히도 네, 조금 비싸면 이제 못 사 먹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네. 자, 김현우 소장님, 네. 요즘 보험사들이 최근에 또 절판 마케팅에 들어간 뭔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꼭 가입 안 하시면 굉장히 후회하실 텐데요. 네, 하고 이러면 하는- 또 고민이 되죠. 예. 이게 이제 암 진단금인데요. 암 진단금은 크게 일반암, 뭐 소외암, 유사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네. 이건 뭐 의료 용어는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그냥 구분을 하는 겁니다. 보험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소외감이라고 하는 건 통상 뭐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경부암, 암 중에서 좀 자주 걸리는 암. 요거는 이제 보험금 조금만 주겠다 해서 소외감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 치료비도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암이라는 뜻인가 봐요. 맞습니다. 소액암이라는 걸로 봐서. 네.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다를 수 있지만요. 보험사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죠. 예. 유사암은 갑상선암, 뭐 기타 피부암 혹은 암이 되기 전 단계. 암인 요런- 듯 아닌 듯. 예,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유사암으로 구분을 해놓고 나머지는 일반암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외감이나 유사암에 걸리게 되면 일반암 진단비에 비해서 한 10에서 30% 진단금만 주고 있어요. 예. 한 20년 전쯤에는 두세 가지로만 구분해가지고 보험금을 줬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암 발병률도 높아지고 보험사가 자꾸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주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네. 사람들이 잘 걸리거나 별로 치료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건 보험금을 좀 적게 주자 해가지고 이렇게 소외감, 뭐 유사암 많이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험 시장이 포화가 되다 보니까 네. 이게 경쟁적으로 막 늘려줬어요, 보장을. 그래서 일부 보험사에서는 이 소외감에 대해서 일반암보다도 진단비를 많이 주는. 그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물론 돈은 더 내겠지만 네. 근데 이렇게 과다하게 경쟁이 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소외감이 일반암보다 더 지급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또 보험사의 건정성도 안 좋아지니까 이걸 하지 말아라라고 금감원이 권고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상품이. 그러면서 이거 빨리 가입하셔야 됩니다라는 또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거면 가입해야 되겠지만 아니실 경우에는 어차피 돈 더 들어가는 거니까 주의를 하셔라. 굳이. 네. 네. 예, 저는 11시 5분에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